들었어. 그리고 내가 나를 분석할 때 뭐가 문제지? 라는 문제라는 프라블럼이라는 생각보다는 자, 저분들이 원하는 해석과 나의 해석이 어떻게 달랐을까? 아, 이런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구나.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어거지로 해야 돼. 마이크 테스트. 심플하게. 네, 아까 심플티 베스트가 네. 흔들었다는 얘기 같지만 이왕이 형도 다 배운 거야 형들한테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나 너의 생각 머릿속에 움직이는 글자들이 너를 만들어. 예를 들면 지금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미 단어 자체가 문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일부러 이어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두가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국 사회의 특징상 불확실성을 실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은 걸 선호하지 않고 검증된 거를 선호하는 게 많이 들어오는 거?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안 될 이유가 이거다. 이거 안 될 이유가 이거다. 아니면 이거 이미 어디서 해봤는데 망했다. 그거를 안 되겠고 지난번에 병이 있었나? 정말 물론 많은 경우에 그게 애초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 애초에 왜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걸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안 됐구나 왜 이거 때문에 안 됐다 언제 이걸 했을까 10년 전에 상황이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던지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기획을 건설성 있게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히아포탈 많지 않은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두가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국 사회의 바로 바꾼다? 불확실성을 실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않은 걸 선호하고 왜냐면 시간이 있으면 검증된 거를 선호하는 게 우리 지금 이선한 책임? 그런 이선한 책임이 영향이 있어요. 이선한 책임으로 닉시를 좀 굉장히 배워보는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근데 때 이제 먼저 정진학이나 이거 안 돼, 바빠가지고 지금 이거 안 돼, 현장 많이 아니면 이거 이미 닉시를 이제 배우면 같이 배우면 안 돼, 좋잖아. 이해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히아포탈을 썼기 때문에 물론 많은 닉시 경우에 금방 이게 배워. 애초에 안 히아포탈 되는 걸 닉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닉시라고 집에서 안 애들이 되는 프로그램이 알게끔 있는데 다음 스텝을 옛날 스텝 세븐 있었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 안 스텝 세븐 됐다. 왜? 19번.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언제 이걸 했을까? 2년 뭐 요소를 몰라달라고 했을까? 기본적인 이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같이 배우면은 질문을 다시 던지기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건설성 있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부정적인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두가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국 사회의 특징상 불확실성 자, 3시 59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 한 일주일 좀 쉬고 교육이 하게 됐네요. 이 교육이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또 서로 바쁘니까 저는 이제 내가 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교육을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 두 번째 바쁜 업무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대표님 생각이기도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대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처럼 주입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앞에서 막 열심히 배운다고 하면은 주변에 또 나도 좀 배워볼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스터디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 강의를 계속 할 건데 뭐 오늘 보니까 제어 시퀀스는 조금만 있으면 할 게 없더라고. 실습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오늘 화요일 날은 그렇지만 수요일 날 내일은 이제 DC로 하고
목요일은 지맥스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그때 일정이 있어 못했는데 지맥스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진짜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싶은 생각인데 좀 나는 좀 소개하는 위주로 그거 하고 다른 걸로 할까 좀 생각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하기로 했던 그 보호 요소의 강의에 대해서 그거를 좀 목요일날 금요일날 2회차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통신 그 스터디 그룹 시작하자고 했는데 내가 아직 그게 목요일날 오전에 내가 하자고 했는데 목요일마다 생각을 못 보네 지금 얘기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일단 그 통신 스터디 그룹을 하려면 스터디 그룹 좀 모여야 되는데 강의랑 또 틀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진학이랑 신혜준이 리더를 좀 해준다고 했는데 없어서 지금 일단 좀 스타트를 못하고 있어. 그래도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원하는 건 하고자 하는 건 그 회사 전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인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내 양성 교육 과정을 사내 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두고 왔거든. 이런 KPC라는 데서 이런 강의 교환 작성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본인 토의하고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만들고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거를 3일 과정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강의 시연 10분짜리 했거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나는 이제 기술교육팀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필요해서 간 교육이란 말이야.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억지로 시키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번에 가서 내가 제일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촉진자라고 하는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을 들어봤어.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을 쓰더라고. 우리 퍼실리테이터 나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할 때 그 퍼실리테이터 뭐 있잖아. 만드는 거. 뭐지? 그 종족이 뭐지? 퍼지. 퍼지냐? 프로토스에 계속 나오는 애들 있잖아. 이게 또 크리스탈처럼 생긴 거. 그런 거만 퍼실리테이터였지. 퍼실리테이터라는 말 쓰더라. 근데 촉진자가 이게 뭐 코칭이라고도 하고 코디네이터라고도 하고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내가 되게 부담을 가졌던 것도 어떤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 20몇 년 동안 제안을 하고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했지만 나는 어떤 이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제 했던 그것만 생각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 전달해주는 내가 쉽게 그리고 아주 잘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해줘야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도망가고 싶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배운 거는 촉진자의 역할만 잘하면 되고 그래서 이 허준영이 지금 막내지만 안준영 선임이나 허준영이 다 막내지만 밑에 들어오면은 잘 몰라도 촉진자 역할을 해요. 그럼 스스로 자기도 배워. 이런 교육에도 잘 참여하고 하면 하나라도 배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옛날처럼 몇 시간을 수십 시간을 트레이닝을 시켜주거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집중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가랑비 못 젖듯이 하는. 그래서 내가 교육 셔틀 코스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은 이걸 가서 좀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은 박책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직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제 나연승 선생님을 갔다 왔거든. 오미크론 교육 갔다 왔는데 1년에 50만 원 주잖아. 근데 그게 자기 직무 아닌 이런 걸 들어도 되고 사내 양성 강사 교육 과정이나 뭐 PPT나 뭐 있는데 이 사내 양성 과정이 좋더라고. 근데 이게 65만 원인데 15만 원 더 회사에서 주더라고. 50만 원을 딱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넘으면 회사에서 오케이만 하면 그냥 결제되니까 신청해가지고 강의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에야 뭐 내 맘대로 다니지만
바로 위 선임들이나 상의를 해서 그 회사에서 주는 돈을 다 써, 웬만하면 쓰라고. 그게 나중에 갑자기 돈을 줬는데도 교육도 안 받고 뭐 교육도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교육을 갔네? 그럼 플러스 10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내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떠나서 내가 이제 가보니까 좋은 게 또 하나 뭐냐면, 그런 어떤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이 오는 구성원이 되게 애들이 똑똑해. 그래갖고 피드백을 해주는데 와 완전 나를 다 깨뚫고 막 내 말투 하나부터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 피드백을 해주더라고. 그거를 며칠 다니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변하면서 잘해야 되더라고. 내가 강의를 4시쯤 했는데 1시부터 점심 먹기 전부터 가슴이 막 쪼여. 가슴이 힘들어. 근데 하여튼 되게 도움이 됐어. 갔다 와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원래 내가 지난번까지 교회할 때 농담 같은 거 안 하잖아. 그냥 바로 하잖아. 바로. 그냥 나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교육을 할 때 항상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고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니까 항상 그런 걸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소개를 해줬고, 오늘은 1차 제어 시퀀스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내가 연습한 걸 좀 할게. 내가 이번에 가서 뭘 연습했냐면, 자기소개를, 항상 교육하기 전에 강사 소개를 하다가, 근데 솔직히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잘 모르잖아. 솔직히 같은 팀도 모르고 잘 몰라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저 사진은 2002년도 사진. 잘 나갔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저 사진의 모습으로 지금 와이프랑 결혼했죠. 저기 밑에 보면은 눈느보라고 되나요? 그게 내 옛날 분명이었어. 와이프 친구의 이름과 예전에 왜 어릴 때는 이름에 한자 가지고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저거는 왜 또라돌이라고 그거 알아? 준영이 모르지? 왜 텔레토비 알아? 텔레토비에 보면 오 하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 앞에 능능보를 붙여갖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은 아니고 이번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특징적인 게 별로 없는데, 내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거는, 거기 대기업 사람들이랑 있더라고. 근데 내가 좀 다른 거는, 나는 대기업 다니다가 조그만 회사를 옮겼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는 지금 매출 3조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75년생이고 50인데, 내 입장에서는 매출이 엄청 큰데서 작은 데로 옮기긴 했지. 그때 연봉도 40% 깎아서 갔었어. 근데 내가 추구했던 건 뭐였냐면,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고, 그때 우리 와이프들 서울에 있었거든. 우리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서울에 살려고 했더니 목표였고, 그리고 나는 어릴 때도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에 살려고 했고, 근데 돈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매일 자주 가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옮겼는데, 늠름하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직장의 어떤 연봉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항상 변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우리 회사에 다니던 중소기업이잖아. 이걸 인정해야 되고,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대기업 사람들보다 연봉 면에서는 안 나아졌더라도 서울에서 살면서 나아졌던 시기는 2017년 이후에 갑자기 이제 서울 쪽에 다 모이면서 어떤 자산이라든지 막 급등하고 막 그러면서 서울의 인기에 훨씬 서울에서부터 여기 훨씬 더 자산 측면에서 훨씬 좋은 게 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이제 붙어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 이게 자산 형성이라는 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 100만 원이라도 뭘 해야지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지. 쳐다보고 막 되지.
서울에 안 붙어 있고 서울에서 뭔가 자산형성을 한다면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연봉 받으면서 어떤 여기가 하남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구 서울이라면 갑자기 어디 사시죠? 저 아차산 아차산. 부인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에 산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그리고 내가 그 서울 그 3조라는 매출이 되는 데서 서울로 이것도 한 2년 정도 천안에 살아봤는데 내 입장에서는 좀 만족되지 않았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살려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어. 근데 나는 지금 하이텍의 업무를 되게 만족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후배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어려운 일이 또 있겠지 그때 힘 합쳐가지고 하는 걸 하다가 퇴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개. 그래서 내 MBTI는 INTP예요. 자, 우리 MBTI 얘기 한번 해볼까? 오, 너무 책임. ESTP 또 ESTP. ISFJ. 나랑 좀 반대다. 현승인가? INFJ. ESFJ는 그렇구나. FJ는 성함은 뭘까? ISTJ. 이게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이 제어 시퀀스 강의이긴 한데 일단 요걸 조금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제어 시퀀스를 지난번에 내가 약간 하긴 했나 모르겠는데 아마 박재익이나 이선아 책임이나 나연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이걸 하고 있는 업무들이 더 많이 경력이 있다 보면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허준영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야. 보호계정기가 현장에 설치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요게 보호계정기거든. 요게 보호계정기거든. 그리고 요게 판넬이란 말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를 하는 제어 시퀀스에 내가 주로 설명하는 이게 보조 릴레이고, 킴 릴레이고, 뭐 릴레이란 말이야. 그 릴레이들이 이 판넬 안에 들어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장 가서 일을 하는데, 보호 계정기가 결국에는 보조 릴레이 역할을 하고 하게 되는데, 안준영 선생님은 한번 봤어? 이거 판넬? 만도 가서 봤나? 많이 봤지. 내가 보호 계정기 쪽으로만 많이 했지만은,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판넬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요 판넬을 우리가 저런 판넬을 설치해서 쓰는 이유는 어떤 전기 사고가 나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표현을 하냐면 지금 전기 사고라고 하면은 여기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크 플래시가 있잖아, 그치? 요게 철구형 변전소라고 부르는 거거든. 요게 요즘에는 이렇게 없어. 요즘에는 땅도 좁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예전 한 3, 40년 정도 거고 요게 지금 GIS라든가 그냥 전기 흘려 DS 쪽이지. DS를 그냥 드니까 아크가 생긴 거야. 그럼 이 아크는 항상 생겨. 이 아크는 항상 생기는데 이 아크가 생긴 걸 빨리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지? 그렇지. 잘 생각하죠. 차단기도 뭐 먹었지? GIS, VCD, ACB가 MCCB가 그러면 이런 아크를 ACB랑 이런 아크를 소화하려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GIS, VCB, ACB, MCCB 중에서 이런 아크가 생겼을 때 소화시키려면 어떤 것을 해요? 그렇지. 자, 안준영 선생님은 VCB가 내 V자가 뭔지 알아? 오, 수준이 높은데? GIS.
어떤 가스지? 어? 그 가스의 그 종류가 뭐지? 지하에서 안에 넣는 가스. 그거는 뭐야? 전기기사단 나오는데? 준영이 알아? 오, 그렇게 얘기해. 야, 그건 나도 몰랐다. SF 식사지. 뭐, 동그란데? 훌륭해. 그래서 이런 아크 사고가 있고, 이런 아크는 단락이 있지. 보통 단락 날 때 아크가 나고. 이거는 가공전솔로의 단락 사고가 나겠지. 가공전솔로, 이게 가공전솔로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뭐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럴 때 이 가공전솔로를 뭐 막을 수 있는 건 없지. 이건 GIS에서 양쪽에서 끊어버리는 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끊는지는 보여서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많이 나는 지락사고지. 그 전봇대가 있는데 옆에 그 포크레인이 케이블을 찍어가지고 나는 사고. 내가 예전에 준영이한테 호준영 씨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락이 뭐지? 지락을 한자로 락이 뭐지? 락. 달랑. 그 단자가 상이라고 해요. 락이 이어질 락. 근데 이제 단락 그러면 끊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영어로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동영상으로 있는데 쇼킹해가지고 내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동영상 봐야 돼. 이게 원래 이 영상은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ACB를 이렇게 넣거든. 이렇게 돌려가지고 넣다가 불어가지고 이제 죽었겠지. 화재가 났거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방호구를 별로 안 했잖아. 그래서 그 방호구가 있거든. 그거를 원래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하고 있잖아. 뭐라 그럴까? 이건 기억이 안 나. 그 계산하는 게 있는데, 아크 플래시 계산이지. 아크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서 그 에너지, 줄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결론은 이제 사람이 화상 입지 않고 안 다치게 하는 옷을 할 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화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같은 거 본 적이 있겠지. 산업안전기사에 보면은 풀프루프가 있고 헬스에이가 있잖아.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 박칭이 아니구나. 풀프루프라는 거는 절대 사고 안 나는 거야. 어떤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에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격으로 하게 해. 원격으로 해도 사고는 나지. 사람은 안 다치잖아.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전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짝을 열면 정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 되게 많아요. 외국 판넬들은 문짝을 열면 딱 전원이 끊어져요. 사람 엄청 보호하는 게 법이야. 삼성 ICT 헝가리 군대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 손 잘 닿는데 비상전기 스위치를 안 만들면 아예 건축물 허가가 안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서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가 나긴 하거든요. 이후에 많이 개선을 되려고 했는데,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후의 개선은 작업을 할 때 저렇게 카메라를 찍어놓고 좀 약간 면피하는 식 그런 식으로 많이 됐지, 이런 거 아예 막는 거는 잘 안 돼. 풀프루프를 해야 되는 거지. 풀프루프. 사고의 지붕이라고 하는 거지. 절대 비를 안 맞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연선이한테도 우리 PR 파트너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절대 고객이 시키거나 요구를 해도 감전 포인트가 되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 예전에 우리 안 그랬어. 우리 어릴 때는, 옛날에는 그냥 고객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같이 점검하시죠. 그러면은 문자 하늘이 문 열고 다 늘어가지고 CT 레이저 다 봐주고 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모든 것, 특히 이제 PR 카드 같은 경우에 또 오랫동안 계정을 만들다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급되어 있는 모든 계정기가 다 내가 만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PH도 마찬가지잖아. 공부 내가 설치했어. 그럼 그 현장 예정이 있잖아.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가잖아? 그럼 그걸 내가 막 만져서 고쳐주려고. 그럼 안 돼. 그걸 일단 그 시운전을 하고 딱 떠났으면 그거는 고객 거야. 고객이 만져야 되는 거야. 근데 고객이 만약에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은 작업 허가서를 받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뭔가 이렇게 그걸 하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풀프루프 얘기하다가 가까이 갔는데 그 다음에 풀프루프 개념이 있고 페일세이프 개념이 있거든. 페일세이프 개념은 뭐냐면은 문제가 생겨도 안 다친다. 그럼 예를 들면 요 사람이 저걸 하다가 화염이 저렇게 돼도 저 사람이 안 다치게 만드는 뭔가를 해야 돼. 그게 페일세이프.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하는 거를 할 때 그 모자부터 해갖고 다 뒤집어 쓰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자, 그래서 아까 이런 좀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식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PDF 이제 강의를 좀 해볼까요? 지난번 제어 시퀀스 할 때 우리가 했던 거를 좀 내가 정리를 해봤거든. 그럼 그 5가지가 있네. 보조 계정기는 왜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보조 계정기 동작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보조 계정기에는 보조 계정기가 동작할 때는 서지가 발생한다. 그리고 보조 계정기는 쓰다 보면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기유지 회로를 지난번에 조금 배웠는데 자기유지 많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내가 막 질문을 계속 하지 않을게. 심플하게 편하게. 자, 우리가 보조 계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적정 용량 내구성 부족, 계정기 고급 수명 연장, 제어력을 보는 확장성, 유지 보수 편의성, 이런 거가 있어요. 기억나? 안 들었냐? 나연석 선생님 기억나? 일단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그때 얘기했던 거는 접점의 용량을 그때 뭐 얘기했었지. 그 접점의 용량이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이 보호 계정 이거는 보호 계정이 테크니컬 데이에서 따온 건데 여기 보면 어디에 있냐면은 출력이라는 거를 항상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출력이 견딜 수 있는 기계적인 그 전류를 파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보호 계정, 지멘스 보호 계정 같은 경우는 파워가 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딱 붙었을 때, 하나가 붙었을 때 5A를 계속 견디고 1초 동안 30A. 1초에 30A를 견디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호주 영상이나 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용량이 30A가 안 되고 미리암페어가 나죠. 그럼 미리암페어라는 건 뭐냐면 보조 계정기를 살릴 정도. 보조 계정기가 어떻게 존재하지? 보조 계정기가 안에 여자된다고 표현하잖아. 여자라는 건 뭐야? 그렇지. 코일에 전원이 들어가서 전자석이 됩니다. 그 전자석이 돼서 얘가 이제 딱 붙는데 걔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난 약한 거 때문에 센 것도 있지. PLC는 보통 얼마나
미리 연구야. PLC는? 네. 그런 거지. 근데 보호 계정이 그래서 이렇게 적정 용량이 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멘스 보호 계정기가 나온 게 지금 5세대를 팔고 있고 4세대가 나온 게 1990년이었는데 90년도에 있던 보호 계정기를 이제 얘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계정기만으로 보호 계정기만으로 하겠다고 만든 거지. 그전에는 약한 걸 놔두고 여러 가지 보조 계정기를 써서 했는데 보호 계정기 하나 넣고 이게 비싸고 오래 가니까 이거 하나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저걸 아주 세게 만든 거죠. 적정 용량 내구성이 이제 좋다. 그래서 요거도 현정 선생님 본 적 없지? 없을 것 같아요. 부분에 요게 이제 요 부분이 계정이 아웃이야. 요게 센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단 보조 계정기는 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적정 용량이 부족해서 옛날에는 적정용이 보호 계정기가 그 적정용을 다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 부족하니까 아까 우리 지멘스 보호 계정기는 1초에 30만까지 변되니까 그 보호 계정기로 차단기를 동작시킬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와서 판넬 앞에서 이렇게 차단기 온을 시키면 그 보조 계정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유지보수 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적혀 있는데 적정 용량의 내구성 부족이랑 그 다음에 접점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접점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보조 계정기 동작 시간. 한 사람 기억나나? 보조 계정기는 50ms를 잡아오지. 그리고 지멘스 계정기의 아웃풋은 여기 보면은 며칠이라고 나왔냐면 익숙하지 않아. 8ms만 딱 하거든요. pH는 어떻게 되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ms 안에 나오는 그래서 이 지멘스 보호 계정기가 예전 4세대 모델을 팔 때는 16ms였다. 근데 5세대 계정기가 되면서 요즘에는 계정기를 뭐 다 해버리려니까 빠른 것도 필요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패스트 릴레이가 있고 하이스피드 릴레이가 있거든. 패스트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4ms고 3ms고 하이스피드 릴레이 같은 경우는 6ms가 근데 일반적인 보조 릴레이는 50ms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조 릴레이를 많이 쓰면은 동작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계정기 하나만 써서 모든 걸 다 동작시키면 좋아.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 바뀌기가 어렵거든. 근데 지금 발전소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보조 릴레이를 안 쓰고 계정기 큰 걸 사.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멘스 계정기 저 뒤에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팔면 요 정도거든. 아웃풋 둘레 다섯 7개잖아. 7개 정도 아웃풋에 인풋 뭐 10개 11개인데 발전소에 보조 릴레이 안 쓰고 PLC도 안 쓰고 계정기를 다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은 보통은 뭐 한 40개 정도? 아웃풋 40개, 인풋 40개 그 정도 가는 거지. 제어를 벌써 차단기 하나, DS1, 2, ES1, 2 이렇게 벌써 5개는 2개씩 필요하잖아. 그럼 벌써 여기에다가 뭐 인풋 뭐 알람식 하는 필요한 거. 계정기 동작 시간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조 계정기 발생 서지를 줬지. 보조 계정기 발생 서지는 보조 계정기가 탈퇴하고 연자됐다가 풀리면은 저렇게 우리가 예전에 이거는 지금 박책임은 지금 PQ팀에서 찍은 거거든요.
PT팀이 이제 파워퀄리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3300V가 서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서지가 나오면은 이게 거꾸로 타고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보면은 자 이게 계정기 도면인데 보조 계정의 여자 됐다가 그럼 여기서 서지가 이렇게 올라와. 그 서지가 올라와서 이 보드에 깊은 영향을 주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아웃풋이 출력되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차단이 돼버리고 나면 의미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알람을 치는 뭔가가 있어. 보조 계정기를 동작시켰는데 걔 서지에 의해서 얘 기판이 영향받아갖고 다른 아웃풋이 날아버렸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얘기야. 아마 그 GMSPLC도 그런 회로 같은 것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차단시켜주는 개인 사람들은 근데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서지 옵서버를 달아. 직렬. 서지 옵서버를 달면 되거든. 근데 서지 옵서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서지 옵서버.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서지 옵서버가 만약에 사프를 쓰면 여기에 저항이 없어지면서 단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출력이 나가버리는 거야. 붙었을 때. 안 붙었을 때 괜찮아. 근데 서지 옵서버가 쓰다가 단락이 된 저항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좋은 보호 계정기를 쓰면 되지. 이 보호 계정기가 그렇게 서지에 민감한 사브레를 쓰고 이런 단락되는 회로를 또 사브레를 써가지고 하면은 자기 공장을 망치는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안 겪어보면 잘 모르지. 그래서 우리도 왜 인도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같잖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나 우리가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데 좋은 건 뭐냐면 걔네는 인증을 다 받았거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증서를 봐도 그 인증서만 있는 경우도 있어. 인증이라는 걸 받으면은 자기가 그 어떤 회사에 통과하기 위해서 인증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날림인데 날림을 하는 나라들이 있지. 근데 이제 보통 독일이나 이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걸 아예 죄악시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만드는 거지. 전 세계에 팔아야 되기도 하고. 그 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잖아. 뭔지 알아? 준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뭔지 알아? 제가 아이폰 18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설명이 아이폰을 안 만들어서? 아이폰에 원래 바이트 스타일로 가는데 바이트니까 자기가 고집하니까? 그거는 손해배상을 시킨 건 아니잖아. 그거를 만들게 만들었지.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에서 어떤 직원이 커피를 나르다가 커피를 쏟았어. 못 뜨거웠어. 그래서 그 사람이 화상을 입었어. 근데 그 화상 입은 사람을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같은 어느 정도는 하면 화상 치료비랑 무료금 정도는 주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면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게 커피를 만든 매뉴얼이 잘못됐으니까 너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 큰 몇천억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 그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 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법이 나서 이제 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일과 뭐 입법의 차이가 있겠지.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교육할 수 있겠냐. 자, 지난주에 보조 계정이 고착 현상이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 이거는 뭐냐면, 얘기를 했었나? 이 보조 계정기가, 지금 모르겠어요. 호준이 지난주에 알았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이 화면에 이 부분에 보면
전원이 인간의 상태가 딱 됐을 때 얘가 여자가 되면 이 스프링을 당겨갖고 척하고 붙잖아.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게 만들어 놓은 회로가 있어. 지난주에 들었지, 그지? 이쪽 전원에 의해서 보조릴레이가 계속 붙어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해. 그런 본 적 있어, 이상? 보조 계전기가 계속 붙어 있어. 그 PLC 쪽에는 보조 계전기 별로 안 쓰나? 딱 수동으로. 다 PLC를 하는구나. RTU나 PLC로 하지 보조 계전기 자체가 없구나. 근데 그 아까 얘기한 적정 용량 때문에 계전기를 쓰는 일반 판넬에서는 그 보조릴레이를 많이 쓰거든. 적정 용량이랑 적정 수량 때문에. 근데 특히 이런 보조릴레이가 마그네틱 타입이 있다고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긴 마그네틱 타입이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마그네틱 타입 같은 게 열이 더 많이 나. 지금 요런 필릴레이, 홈런의 필릴레이 같은 게 열이 덜 나거든. 근데 열이 많이 나는 이런 마그네틱 타입을 또 접촉력이 좋아서 많이 쓰는데 저 릴레이가 계속 붙어 있으면은 안에서 여자가 돼서 코일이 해서 플라스틱이 눌러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에 4년에 한 번씩 공장을 꼭 보수를 하는데 반도체 공장이 됐는데 보수를 안 해도 되게 거의 만들고 있어. 아예 전기를 안 끄고. 근데 그런 데서 저런 걸 쓰면은 그냥 돌아보니까 근데 걔들도 옛날 쓰던 시스템을 쓰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하냐면 11번 카메라를 계속 찍거든. 그럼 120도, 130도 나와. 그럼 이제 막 언제 교체해야 되냐 보고하고 난리 나는데 그래서 마그네틱 타입을 요즘에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래서 보통은 요즘 좀 잘 안 해도 이런 타입을 많이 쓰려고 해요. 고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쓰요. 그다음 자기유지력. 지난주에 자기유지력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그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 있었는데 자기유지력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허선이 자기유지력이라는 거 들어봤어? 많이 알고 있네. 너 설계하다 맞지?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가 완전 생짜야. 많이 알고 있어. 언제 이렇게 알아냈더니. 자기유지를 회로를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은 그 자기유지 회로는 전원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 설명들을 해주시죠. 많이 안 자기유지 회로를 설계해본 적 있어? 있어? 자기유지 회로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해. 여기 보면은 요 회로에서 보자. 여기 보면은 리셋 버튼 있지? 그리고 요 리셋 버튼 쪽으로 가서 보면은 보조릴레이의 A 컨택이 보조릴레이가 여기 있잖아. 이 보조를 살리는 접점은 여기 있고, 그럼 얘가 내려와서 이 보조릴레이가 산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얘가 떨어질 거 아니야, 다시. 요 접점이 떨어진다고 하죠. 붙었다 다시 떨어져. 붙어 있을 수도 있지.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떨어져 버리면은 얘는 얘에 의해서 저 여자가 됐다가 풀려버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램프를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어서 이 램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자기유지를 하는 거야. 그 자기유지를 하면 요 보조릴레이의 자기를 계속 유지시켜준다는 거야. 여자 유지라고 볼 수 있지, 여자 유지. 자기 유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 보조릴레이 라인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 적정을 하나 펼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리셋 라인 누르기 전에는 자, 이렇게 리셋 라인 여기 지금 리셋 라인 피 컨택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전원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인가돼 있었지. 근데 보조릴레이가 여자 되면서 이쪽으로 도통이 이렇게 되니까 도통되고 얘가 다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유지가 되는 거지. 계속 전압이. 그리고 나면 여기 이쪽 전압, 이쪽은 전압이 없어져도 여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램프를 다 보고 사람이 와서 이 리셋을 누르면은 전원이 없어져. 이게 자기유지. 되게 간단하지. 근데 이런 자기유지가 원래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사각 램프 어노시에이터를 쓰려고 하니까 필요한 거고, 사각 램프 어노시에이터도 필요가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젊은 사람은 필요 없어. 예전에 지금 50대, 60대들 이 판넬 앞에 가면은 그 어노시에이터가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요즘에